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왜 대장동 사업의 전주와 뒷배는 수사하지 않는가? 회사 혹은 사업을 할 때 돈을 대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돈을 대는 사람들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갑니다. 주주 혹은 지분이라는 것도 출자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전주가 돈만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만 챙기는 경우도 그리 드문 경우는 아니죠. 명동 사채업자들과 무자본 M&A 세력들의 코스닥 사냥을 하는 협업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장동 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화천대유는 어떨까요? 전주와 사업자들 중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의사결정을 할까요? 2015년에 SK는 화천대유에 돈을 대여금의 형식으로 빌려주었지만 2018년도에는 그 돈이 투자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대여금에서 투자금으로 전환된 액수는 무려 351억 원이나 됩니다. 제가 키넨파트너스라고 하지 않고 굳이 SK라고 표현한 이유는 헷갈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공정위에 의해서 키넨파트너스는 SK의 계열사로 인정을 받았고 또한 대장동 사업으로 들어간 그 돈도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 최기원 이사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 표현 방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장동 사업이 화천대유가 막 민간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을 무렵이지만 사업 자체는 여전히 넘어야 될 허들이 많은 시점이고 2018년도라고 하면 사업이 완성 단계로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완성의 시기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화천대유의 경영자나 주주라면 혹은 의사결정권자라면 사업이 불투명했던 2015년도의 시기에는 이자만 주는 대여금의 형태로 힘들게 받아왔는데 사업의 대성공을 목전에 둔 2018년도에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나눠줘야 하는 그런 전환을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너 사탄 들렸어?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정신나간 짓이죠.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투자 계약을 대장동 사업자들과 SK 측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비상식적인 계약을 박영수와 곽상도라는 인물을 대입시키면 납득이 됩니다. 박영수는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의 특별검사였습니다. 이 특검이 한참 진행 중이던 2017년 초 박영수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박근혜와 최태원이 사면 거래를 한 것 같다. 이는 서초동 편집국장이라 불리웠던 한동훈 검사를 통해서 흘리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2015년 8.15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기 4일 전 최태원 회장과 SK 김영태 사장의 교도소에서 나눈 이야기는 당시에도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은어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주었다. 여기서 왕 회장이란 대통령, 귀국은 사면,
숙제는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당시 나눈 대화를 해석해보면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고 회사에서는 대가를 줘야 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박영수는 2003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에 SK 분식회계 수사를 통해 최태원을 이미 구속시킨 전례가 있었습니다. 즉 최태원 입장에서는 박영수가 저승사자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또 감옥에 간다는 것은 최태원 입장에서는 매우 끔찍했겠죠. 우진아, 내가 잘못했다. 어르신, 회장님, 시키는 대로 할게.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또한 2003년 SK 분식회계 수사의 실무검사는 다름 아닌 한동훈이었습니다.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등의 특수부는 돈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벽한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누구보다 충실한 이른바 특수부의 이너서클들이었죠.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화천대유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면서부터였죠. 그 이전까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고 때문에 가장 많은 책임도 떠안고 대신 많은 지분을 가졌던 남욱은 화천대유가 발족하면서부터 도리어 사업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대략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극도로 싫어했는데 남욱은 당시 판교 일대에서 투기꾼으로 소문이 파다했고, 둘째, 남욱은 부산저축은행에 불법 대출을 끌어와서 지주 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모든 여력이 다 소진되어 더 돈을 끌어올 능력도 되지가 못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재명 시장에 의해 공공과 민간의 합작 모델이 시작은 되었지만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여전히 넘어야 될 허들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로비 작업은 당시 새누리당 쪽을 담당했던 남욱 변호사보다는 법조계와 언론계를 담당했던 김만배가 더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이유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 다름 아닌 박영수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와 법조 기자로서 오랫동안 끈끈하게 이어온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 첫 번째 위기였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윤석열 검사를 통해 무마하는 청탁에서부터 이후에 화천대유 출범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얘가 이제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조영이가 나를. 아, 조영이 찾아온다고? 왜냐면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했는데 못 해주는데 형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조 남편이 주임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아, 조영한테? 네, 박영수 변호사를.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오랜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SK가 뜬금없이 화천대유에 돈을 투자하게 된 이유는 대장동의 중심인물이자 최태원 입장에서는 저승사자와 같았던 박영수를 대입시키면 비로소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박영수의 딸이 화천대유에 재직을 하면서 아파트도 받고, 박영수의 인척인 이기성은 애초에 대장동 사업자로 함께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는 시도를 했고, 실제 14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김만배로부터 받아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그림이 그려집니다.
또한 박근혜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가 박영수 혹은 김만배의 청탁을 받아 최태원 사면에도 개입했을 것이라는 정황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왜 화천대유에서 곽상도의 아들이 등장하고 그는 화천대유 1호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50억 원이나 되는 퇴직금을 받아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현재 곽상도는 뇌물수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아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김만배의 증언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동규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또 일정 부분 돈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700억 원의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제했다면 428억 원이나 되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유동규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김만배 입장에서는 유동규가 집요하게 돈을 더 달라고 하니 마지못해 달라듯이 그래 이 지분의 절반은 너의 것이다 수준으로 말한 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정형하게 녹취를 냈고 검찰은 이를 결정적 증거로 유동규를 구속 기소했던 것입니다. 계약서도 없고 정영학 대장동 녹취록은 중구난방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딱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만 마치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유동규를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는 유동규 입장에서도 억울한 측면은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달라고 했는지 아닌지는 녹취록만으로는 완전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이른바 뇌물수뢰죄로 엮으려고 하고 있고, 액수가 크다 보니 최소 20년 이상 선고할 수 있는 특가법 적용이 가능하고, 어미주는 그것을 가지고 유동규를 압박해서 부당거래를 만든 것입니다. 자, 네 것이 아니고 이재명에게 갈 돈이라고 해. 그래야만 너는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게 바로 1년 만에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게 된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김만배 입장에서는 코웃음을 칠 노릇입니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예림이 급해 봐봐. 혹시 장이야? 패건 들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애초 유동규에게 줄 의사가 없으니 당연히 이재명에게 갈 돈도 아닙니다. 유동규 등에게 일정 돈을 준 것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죠. 유동규가 요구해서 그냥 뭉갠 수준의 답변이라고도 합니다. 그 결과 김만배는 5년형을 구형받았으나 길어야 2, 3년 정도 복역하다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죠. 이와 무관하게 만약 천화동인 1, 2, 3호의 진정한 차명 주인을 찾는다면 도리어 예상치 못했던 인물들, 가령 박영수나 최태원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고요? 박영수는 대장동 사업의 뒷배 역할을 충실하게 했고 관여한 흔적은 이미 차고 넘치고 있으며, 최태원은 말 그대로 쩐주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영수는 특수부 시절부터 최근에 특검에 이르기까지 최태원의 사면 거래까지 언급할 정도였다면 여전히 최태원의 목줄을 틀어지고 있을 무언가를 들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만배 입장에서는 박영수야말로 가장 든든한 뒷배가 되겠죠. 그뿐이겠습니까? 지금의 윤석열 한동훈을 키운 것은 박영수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절대 박영수를 손댈 수 없습니다. 김만배로부터 각종 향응을 제공받고 돈까지 받은 기자들도 절대로 박영수에 대한 기사를 쓸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특수부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끈끈한 동료애가 아닙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사건은 덮고 어떤 사건은 키우는 것이 바로 검찰 특수부의 오래된 방식인데, 그들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 그리고 추잡한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지내왔겠습니까?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고 한동훈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 차기를 꿈꾸고 있는데, 박영수가 이 시점에서 대장동에 관련해서 입을 열면 현재 정부 여당은 그야말로 멸망 수준의 엄청난 파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쩐주나 뒷배는 수사하지 않고 오직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급조한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실패할 공산이 매우 커졌죠.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는 김만배의 거짓 증언, 즉 모해 위증이 필요한데 김만배 입장에서는 돈도 잃고 형량도 늘어나는 협조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정가의 보도라고 할 수 있는 별건 수사를 통한 협박이나 회유를 통해 어떻게 하든 김만배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만배는 도리어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으며 그 와중에도 자신은 검찰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가면서 여전히 굳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만배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업의 쩐주나 뒷배가 곧 김만배의 쩐주이자 뒷배이고 결정적으로 윤석열 한동훈과도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라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오직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니 수사는 더더욱더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시대가 바뀌어 조작과 날조도 대충 해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